그러니까 일을 미루는 분들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게으르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의지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미루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핵심 문제는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 비난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너무 강하게 비난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걸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강하게 비난할지를 아니까 내가 두렵고 이걸 계속 뒤로 미루게 되는 거고 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미루는 분들이 좀 완벽주의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분들 내가 뭐 시험 공부를 하는데 100점이 목표면은 99점이나 95점이나 뭐 90점이나 뭐 빵점이나 50점이나 똑같은 실패예요. 100점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기 비난이 강한 거랑 합쳐지니까 무언가 내가 일을 할 때마다 나를 비난할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하기가 무서운 거죠. 이걸 하게 되면 나를 비난할 테니까. 그래서 뭐 시험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이 다가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상상을 해도 막 시험 잘 봐가지고 막 그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보다도 시험을 못 봐가지고 나를 또 막 비난하고 나 쓸모없어 이런 걸 상상하니까 시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뒤로 미루고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이 강하고 좀 완벽주의가 있다 보니까 좀 미루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좀 자주 미루는 분들을 보면은 좀 목적이 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건 알겠는데 가령 뭐 토익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근데 계속 저 미루고 있어요. 저 너무 게을러요. 그래서 그럼 토익 공부는 왜 하시는 거예요? 여쭤보면은 토익 공부하면은 뭐 자기 개발하고 좋잖아요. 발전적이잖아요. 그러면 그럼 영어 공부하면 어떻게 자기 개발이 돼요? 그러면 그냥 공부하면 자기 개발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자기 개발도 중요한 부분이고 꼭 우리가 뭔가 공부하거나 뭐 일하거나 이런 게 어떤 결과를 꼭 가져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목적이 너무 강하지 않다 보면은 내가 나를 그러니까 가령 뭐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을 갔어요. 근데 내가 목표가 뭐 몸무게 70kg 혹은 뭐 60kg일 수도 있겠죠. 혹은 뭐 BMI 뭐 체지방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내가 목표를 정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운동이 가기 싫은 날 그 체지방 몇 프로 뭐 몸무게 몇 킬로 이런 거 생각한다고 갑자기 운동이 가고 싶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나 이렇게 몸무게 만들어서 뭐 이쁜 옷 사입기로 했잖아. 아니면 뭐 프로필 사진 찍기로 했잖아. 이런 목적을 떠올려야지 내가 정말 하기 싫어도 게을러지고 미루려고 해도 이렇게 내 의지를 좀 다잡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은 없고 뭔가 해야 하는 목표만 어디까지 해야겠다라는 목표만 있다 보니까 조금 미루기가 쉬우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일 많이 좀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 방법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목표를 좀 세분화하는 게 필요하죠. 가령 내가 뭐 몸무게 10kg 빼야지 했을 때 10kg 생각하면은 겁나잖아요. 내가 진짜 10kg 뺄 수 있을까? 근데 이거를 조금 뭐 한 달에 1kg씩 빼야지, 일주일에 뭐 0. 몇 킬로씩 빼야지 이렇게 내 그 목표를 좀 세분화를 해서 그때그때 내가 좀 성취감을 이루고 좀 확인하고 이런 방법을 좀 제일 많이들 활용하시는 것 같고 저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보상을 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목적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근데 목적이 없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뭐 지내다 보면 분명히 목적이 언제든 또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어도. 혹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적이 있었는데 내가 목표만 바라보다가 좀 까먹은 것도 있고 나중에 떠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목적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좀 보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룰 때마다 내가 보상을 주는 거죠. 가령 뭐 10kg 빼기로 했는데 뭐 1kg 뺐을 때 나는 뭐 옷을 살 거야. 뭐 어디 바람 쐬러 갈 거야. 뭐 맛있는 거 먹을 거야. 이렇게 그때그때 내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단기 목표 때마다 보상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뭐 요 두 가지는 많이들 아시는 방법인데 하나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능동적으로 미루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루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회피하는 거고 이거는 좀 게으른 거고 의지가 약한 거고 이건 미성숙한 방법이고 그렇게 보는 시선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미루는 분들을 이제 실험을 좀 해보니까 오히려 미루는 게 능률을 올리는 분들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뭐 금요일날 시험 본다고 했을 때 월요일부터 공부하지 않고 목요일날 시험 보니까 시험 성적이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능동적으로 이렇게 미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내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공부하려면 뭐 이 일을 하려면 나에게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미루는 동안에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돼요.
미루는 동안에 내가 좀 찝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봐볼까? 근데 절대 보면 안 되고, 마지막으로는 후회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월요일부터 하면 내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그 결과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이 방법이 최선이었고, 지금 이 결과가 최선이야. 이렇게 좀 후회하지 않으면서 이제 능동적으로 밀어볼 수도 있죠. 사실 저도 원래 미루는 거를 진짜 잘 못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미루는 거를 진짜 잘해요. 선수처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이나 이런 거는 미래로 계속 미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러면서 고생하거나 일하거나 이런 거는 미래의 나를 믿어주고 미래의 나에게 미루기보다는 내가 그걸 다 짊어지려고 하는데, 근데 행복이나 이런 거는 지금의 내가 조금 어떻게 보면 행복이나 즐거움을 좀 즐기고, 뭐 지금의 고생이나 일은 좀 미래의 나를 믿어주고 좀 밀어주고, 뭐 이런 것도 저는 나름 괜찮은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삶을 좀 변화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가 뭔가 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를 인지하시는 것까지는 참 잘하시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좀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구나. 뭐 밤마다 뭐 음식 시켜 먹는구나. 이렇게 문제를 확인은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인식을 하시는 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문제 원인을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속 미룬다고 했을 때, 내가 왜 미루는 거지?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미루는 거는 이제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이상 궁금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내가 왜 미루는지 생각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너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 미루는데 뭐 이유가 어딨어. 네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 맞아. 내가 그냥 미루면은 그냥 이건 내 문제인 거고 이건 바꿔야 돼.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시니까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오는 해결책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피상적인,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해결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결국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찾을 거냐, 문제 인식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문제의 원인을 찾냐.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언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찾아보는 거죠. 저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대부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어렸을 때 시작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부모님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가까운 친구 영향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뭐 반복되는 그 내 패턴 속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문제 원인을 찾는 방법은 그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라는 그 상담 기법을 좀 활용하는 게 있는데, 인지행동 치료에서 이야기하는 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나 사람이 하는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예시를 드는 게 저기 멀리 건너편에 뭐 친구가 있어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그래서 누구야 인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을 때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우울하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들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 뭐 화가 난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에 쟤가 날 무시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불안한 사람은 내가 쟤한테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우울한 사람들은 벌써 쟤 나를 까먹었나? 내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나를 못 봤나 보지? 뭐 바쁜가 보지? 이렇게 나와 상대방을 이제 분리해서,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각 상황에 대한, 저희는 이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생각을 자동적 사고라고 하고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이렇게 각 상황에 대한 판단이나 자동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문제를 겪고 있는 것도 조금 더 성장하고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이 상황을 내가 바라보는 그 생각이나 자동적 사고나 판단이 조금 바뀌어야지 결국 우리가 좀 바뀔 수 있죠. 결국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사람이 변해가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인식이 필요하고, 문제인식을 위해서는 좀 원인을 좀 아셔야 하고요.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나 성급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조금 그 수용해 줄 수 있는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생각이나 이런 걸 조금, 판단이나 이런 걸 좀 바꾸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변하기 어려운 이유를 저는 이제 정신 분석 용어 중에 이제 저항이라고 있는데, 전 저항으로 많이 좀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해하는 저항이란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만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변화가 이만한큼 생기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 변화에 반영되는 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화가 나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지? 다른 사람들 보면 잘만 변하고 잘만 성장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걸까? 아, 그냥 나는 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변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제대로 간 방향인가?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되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걸 이제 저항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 저항이 생겼다는 건 어느 정도 내가 한 발자국 나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결국엔 이제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사람들이 내가 변하고 있는 모습보다는 변하지 않은 모습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이제 스스로를 혹은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잘못된 점을 계속 찾고 틀린 부분을 찾고 고칠 점을 찾고 이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고 오해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비판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 뿐이거든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면 좀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뭐 아직 변하지 않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근데 변한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실 수 있는 게 필요할 거고요. 제가 전공 1년차 때 저희 이제 교수님 중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막 어떤 환자분의 증상이나 문제나 이런 걸 막 이야기를 드렸어요. 막 자신 있게 너무 많이 알아갔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드렸는데 교수님이 그래서 그 환자의 장점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진짜 얼어버렸거든요. 그걸 고민할 생각을 전혀 못했었어요. 그때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가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환자의 증상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 부족한 부분이나 뭐 단점이나 이런 걸 계속 확인을 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근데 환자의 그 장점을 보지 못하는 정신과 의사는 환자를 나아지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단점을 없애거나 단점을 고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거나 사실 이런 거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혹은 무언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을 더 살릴 수도 있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하다가도 중간에 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내가 잘 되고 있는 부분 혹은 좋아진 부분을 보기보다도 부족한 부분 혹은 내 단점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변해가고 있는 부분 혹은 내 장점 혹은 지금 상황에 좀 그 잘 되고 있는 부분 오히려 그런 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개원하고 이제 환자분들 보면서 아, 강박이 진짜 많구나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고 돌이켜보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강박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주변에 한 명씩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수능 공부할 때 같이 독서실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필통이 이만해요. 근데 그 필통 안에 그러니까 펜 그 심 크기별로 여러 개가 있고 색깔별로 있고 형광펜도 한 그 색깔별로 있고 색연필도 갖고 다니고 그 화이트 지우는 것도 뭐 수정액이 있고 뭐 테이프 이렇게 밀어서 쓰는 화이트도 있고 공부 시작하기 전에 몇 분 동안 이제 그거를 막 자기가 좋아하는 위치에다 이걸 막 깔아두기 시작해요. 그거를 이제 의식처럼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가 나름 그게 자기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할 때 내가 집중할 거야. 집중이 끊어지면 안 돼. 그래서 나 계속 이제 다른 뭐 갑자기 내가 펜이 없어져서 펜 구하러 다니면 안 되니까 이런 걸 모두 좀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자기 전이나 이럴 때 화장실 꼭 가기도 하잖아요. 내가 자다가 깰까봐 화장실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강박들이 사실은 우리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나름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누가 이제 친구가 뭐 펜 빌려가거나 이러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집중력 확 깨지는 거죠. 아, 그래서 나 집중해야 되는데 친구가 펜 가져왔어요. 집중 못 한다고. 사실 펜 하나 없어지는 거랑 내가 공부하는 거랑 상관이 없고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 막 1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1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공부라는 게 원래 중간중간에 뭐 딴 생각도 하고 뭐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너무 좀 과도하게 내 불안을 좀 컨트롤하려는 거죠. 어떤 축구 선수가 이제 그 운동선수들이 징크스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오늘 시합 잘 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 내가 지난번에 어떤 경기 뭐 결승전에서 그때 막 히트트릭하고 너무 잘했는데 아 그때 내가 시합 전에 가족들 사진을 봤었지. 아 내가 가족들 사진 보면은 축구를 잘하나 봐. 그때부터 이제 시합 경기 전마다 이제 사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축구를 잘 뛸 수 있을까에 대한 내 불안을 그런 의식, 그런 강박 행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차에다가 지갑을 두고 왔다. 이러면 막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한테
비상시약이라고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약, 저녁약 정기적으로 복용하시는 약 말고 중간에 갑자기 좀 불안이 몰려왔을 때 그때 정말 비상시에 드시라고 드리는 약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이걸 지갑에 꼭 넣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그 몇 년 동안 몇 년 전에 이제 완치 잘 받으시고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저희 병원에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지갑에서 이제 약을 꺼내 주시는데 약이 진짜 가루가 되어 있어요. 하도 오래 가지고 다니셔서. 사실 근데 이 약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이제 유통기한 지나서 복용하시면 안 되는데 이분도 그런 식으로 갑자기 지갑이 없어지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제 응급실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그 약이 있어야지 내가 갑자기 공황 발작 왔을 때 먹으면 되는데 아 내가 이제 방법이 없네. 이런 식으로 사실 강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불안을 조절하기 위한 나 나름의 이제 필사적인 방법인데 근데 오히려 이거를 이 강박 행동을 내가 못하게 되면은 불필요한 불안을 내가 느끼게 돼요. 아까 그 친구 얘기도 사실 그러니까 볼펜 뭐 없어져도 괜찮은데 근데 그 볼펜 하나 누가 빌려가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공부가 망치는 거죠. 뭐 축구 선수 뭐 사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강박은 이런 식으로 강박이 생기는 원인은 우리가 나름 좀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나 나름 만들어낸 방법이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죠. 강박 행동이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침습적 사고라고 해서 강박 사고 갑자기 무언가 생각이 머릿속에 확 지나와요. 그러니까 확 들어와요. 가령 뭐 손에 균이 묻은 것 같아. 혹은 나 문 저거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침습적 사고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불안을 느껴요. 그리고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무언가 행동을 해요. 이게 강박 행동이에요. 손에 뭐가 묻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강박 사고가 떠올랐을 때 불안해. 그때 손을 씻는 행동을 하죠. 워싱. 이게 강박 행동이고 문을 안 닫고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강박 생각이 떠올랐을 때 불안해요. 그때 문을 닫았는지 올라가서 확인을 하고 와요. 이게 바로 강박 행동이죠. 이제 체킹하는 거, 확인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강박 행동 전에 이런 몇 단계가 있는데 침습적 사고나 혹은 불안이나 근데 많은 분들이 내 강박 행동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불안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잘 그 파악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강박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거는 강박 행동이 그 나타났을 때 그때 당시 내가 느꼈던 감정이나 그 감정을 느끼게 했던 이 생각, 침습적 사고 이거를 찾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감정이랑 생각이랑 행동 중에 감정을 사실 제일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우울한데, 내가 불안한데, 나 지금 우울하지 않을 거야. 나 지금 화 안 낼 거야. 화 안 느낄 거야. 불안하지 않을 거야. 이런다고 해서 갑자기 감정이 사라질 수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감정은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감정을 어떻게든 우리가 없애려고 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어요. 그나마 생각을 조절하기가 쉽기는 하지만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장기간 동안 내가 훈련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고칠 수 있고 지금 당장 우리가 조절하기 제일 쉬운 거는 그나마 행동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 강박 생각이나 불안이나 강박 행동을 먼저 평가를 해야 하긴 하고 이걸 구분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정이나 생각을 바로 내가 조절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강박 행동을 일단은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박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일단 그 노출 후 억제라고 해가지고 가령 뭐 손을 계속 반복적으로 씻는 강박적으로 씻는 분들이 있으면은 손에 균을 묻혀요. 손을 더럽게 해요. 그 다음에 못 씻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 전달되나요? 그리고 뭐 계속 나 문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 이러면은 못 가게 해요. 이런 식으로 행동을 막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불안을 느꼈을 때 이 불안을 억제하려고 하는 행동이 나중에 불안을 더 강화시켜요. 내가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멍멍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인데 저기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 이제 피해가야겠다 해서 뺑 돌아갔어요. 그러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사람들은 안심을 하게 돼요. 다행이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역시 개는 위험해가 돼버려요. 내가 문을 안 잠그고 나온 것 같은데 확인하러 가요. 그럼 잠겨 있거든요. 다행이다. 안심을 해요. 그럼 역시 문을 안 잠그는 건 큰일 나. 이후에 그러면 내가 문을 안 잠근 것 같은데 혹은 저기 개가 있네 했을 때 내가 훨씬 불안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불안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불안을 수용하지 않고 불안을 억제하거나 계속 회피하려고 하거나 했을 때
그 이후에 내가 느껴지는 불안이 더 커져요. 불안이 이런 식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우리 행동을 멈춰야 되는데, 이 불안을 회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홍수법이라는 그 치료 방법을 쓰기도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뭐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개가 가득한 방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해요. 뭐 높은 곳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옥상 꼭대기에 데리고 와서 못 내려오게 해요. 이런 걸 홍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혹은 그 위에서 불안을 극복하게 하는 건데, 회피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게 더 트라우마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증상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식으로 홍수법으로 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노출을 많이 해요. 이거를 그 방금 이야기 드린 그 행동을 억제하는 거에 조금 대입을 하면은, 내가 행동을 억제하는 거를 점진적으로 강화시키는 거예요. 가령 손에 뭐가 묻었을 것 같은데 손을 바로 씻는 게 아니고 일단 5초 있다가 씻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 센 다음에 그래도 뭔가 찝찝해 하면은 그럼 씻으세요. 그 다음에는 10까지 세고 씻는 거예요. 문을 내가 안 잠근 것 같은데 했을 때 바로 올라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뭐 10m 가봤다가 그래도 생각이 나오면 올라간다거나, 20m 갔다가 그래도 생각나면 올라간다거나. 제 이야기인데 제가 아무래도 개원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생존적으로 처리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이게 병원의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이게 염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 병원에 문이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뒷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앞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뒷문 잠갔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확인을 한 거예요. 그 앞문 잠그고 나왔는데 이상하다 하면 다시 확인해가지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러고 들어가서 확인해서 뒷문 잠궜네? 안 잠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내가 강박이구나, 이거 좀 조절을 해야겠다, 이거 너무 좀 불필요하다. 그때부터 했던 방법이, 저희 병원은 2층인데 일단은 처음에는 앞문 잠그고 나서 뒷문 안 잠궜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5초를 일단 가만히 서 있어요. 그래도 들어가서 뒷문 가서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때는 해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일단 1층까지는 내려가요. 1층까지 내려갔는데도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고 싶으면 그때는 확인해요. 그 다음에는 저희 병원 밑에 빵집이 있는데, 빵집이 지날 때까지는 일단 다시 올라가서 확인하지 않아요. 근데 빵집을 지나갔는데도 그래도 찝찝한데? 그럼 올라가서 확인을 해요. 근데 빵집부터 이제 저도 귀찮은 거예요. 빵집까지 이제 지났을 때까지 걸어가니까 올라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확인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나중부터는 이제 뒷문을 잠궜나? 라는 생각이 들면 잠궜겠지, 이러고 그냥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내 행동을 내가 억제하면서, 억제하는 행동이란 거는 내가 당장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 그런 걸 좀 억제하면서 이제 강박을 좀 줄여가는 이런 방법이 있죠. 아마 무언가 조금 일이 남아있는 거를 불편해 하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하나는 또 내가 뭔가 일을 관련한 거를 뭐 놓치면 안 되라는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완벽주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완벽해야 돼, 일을 놓치면 안 돼. 근데 보통 이제 그런 완벽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내가 부족한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누구나 다 완벽할 수는 없는데,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거나 실수가 있는 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게 아닐까 싶은데, 듣고 보니까 저도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요새는 근데 아예 핸드폰을 항상 무음으로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오늘처럼 이제 저만 진료가 없는데 병원이 돌아가는 날, 병원에서 갑자기 연락 올 수 있는 날, 그런 날을 빼고는 항상 무음으로 하고 다니는데, 잘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역시 일에 대해서 좀 너무 완벽을 추구하려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는 계속, 제가 아까 저도 원래 미루는 걸 잘 못했는데 점점 미루는 게 가능해진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부족한 걸 좀 받아들이면서 그런 게 조금 해결이 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메일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래서 내가 메일 확인하는 시간을 좀 세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 뭐 30분에 한 번, 30분에 한 번도 솔직히 많죠.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내가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세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아무래도 왜 그거 바로 확인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그런 분들한테 알려드려라. 내가 뭐 시간마다 확인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나만의 룰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리는 게 좀 필요해요. 물론 그런 룰을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나만의 룰을 만들어야 돼요. 특히 요새 뭐 재택근무 많고 하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회사 분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하고 있으니까 막 늦은 시간에 연락하기도 하고 주말에도 연락하기도 하고 사실 재택근무 하는데도 이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가 오히려 좀 능률을 떨어뜨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좀 세팅을 좀 항상 가져가는 게 필요하죠. 내가 너무 카톡에 좀 일이 없는 거를 난 항상 불안해하는 것 같아. 물론 그래도 일을 없애시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걸 내가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나만의 좀 시간을 정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2시간에 한 번은 내가 일을 다 삭제한다. 삭제? 그러니까 일을 다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내가 나를 좀 컨트롤 해보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심해지면은 수시로 확인하면 이거 확인하느라고 다른 일들이 좀 방해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결국에 뭐 강박감, 우리가 강박이나 불안이나 이런 걸 치료할 때 내가 이 습관을 아예 없앨 거야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걸 내가 아예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절만 좀 하면서 지내면은 그러니까 내 삶이 다른 삶에 좀 방해가 안 될 정도로만 진행하면서 지내는 거는 괜찮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나 이제 걱정 안 할 거야. 이거 쓸모없는 걱정이니까 걱정 안 할 거야. 걱정 떠오르면 나 지금 또 뭐 하는 거야. 빨리 걱정하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걱정을 안 하려고 하시는데 그 배꼽 효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얀색 곰, 흰 곰, 배꼽 효과.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배꼽의 이미지가 떠오르거나 배꼽이란 단어가 떠오르면 앞에 있는 종을 울리세요라 그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배꼽을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근데 혹시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면은 앞에 있는 종을 울려보세요라고 했을 때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군에서 더 많이 종을 울린다는 거죠. 이 사고 억제가 오히려 더 생각을 많이 유발한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걱정이란 게 우리가 무조건 안 해야지 하기보다는 우리가 컨트롤만 하면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건화를 좀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걱정 시간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하루 중에 걱정하는 시간을 이제 1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1시간이 수면이랑 가까운 시간이면 절대 안 되고 왜냐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초저녁이라든지 오후라든지 딱 1시간을 정해놓고요. 그리고 장소도 정해놓는 게 좋아요. 장소에 대한 조건화도 만드는 건데 그래서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곳에서만 나는 걱정을 할 거야. 이렇게 일단 그 시간과 장소를 좀 컨트롤을 하고요. 그리고 이 걱정 시간이 아닐 때 떠오르는 걱정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노트라고 해서 그 따로 이제 단어만 적어 놓는 거예요. 가령 뭐 주식에 대한 걱정이 떨었으면 그냥 주식만 써놓고 주식이란 단어만 쓰고 뭐 돈 걱정하면 돈 이런 식으로 단어만 써놓은 다음에 걱정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열심히 걱정하는 거예요. 뭐 찾아볼 게 있으면 찾아보고 뭐 전화할 거 전화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1시간 동안은 정말 열심히 걱정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난 1시간분으로는 부족해요. 저는 매일 몇 시간을 걱정하는 것 같아서 1시간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걱정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걱정 시간에 할 거리가 부족해서 막 다른 시간에는 걱정을 일부러 좀 모으려고 지금 안 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하려고 좀 모아보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걱정 시간을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제 걱정 노트에 계속 걱정을 적고 있고 하다 보면은 이제 내가 계속 걱정을 좀 반복해서 하는 패턴을 좀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예전에도 이 걱정 했었는데 근데 그때 별일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걱정을 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걱정했던 일이 생기면은 분명 간혹 있는 일인데도 그런 일이 생기면은 이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뭐 틀린 예감은 뭐죠? 뭐 우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걱정에 대해서 그 비합리적인 신념을 갖는데 때로는 근데 걱정을 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이게 별일 아닐 때는 그냥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거야. 이거는 원래 그냥 이번에 행운이 따른 거고 이럴 땐 잘 없어. 이런 식으로 걱정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내가 하는 걱정에 대해서. 근데 반복적으로 이제 걱정 시간을 하면서 내 걱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계속 반복되는 걱정인데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는 걱정이구나 이걸 깨달아 가기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걱정이 의미 없는 걱정이니까 안 해야지 그건 아니어도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진 않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은 내가 이 걱정 때문에 힘들지만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결국에는 무탈이 지나갈 거야 이렇게 나를 조금 위로할 수가 있죠. 걱정을 하는 순간에도. 아무래도 제가 진로를 보는 곳이 그 서울 시청역 쪽에 이제 회사가 많은 곳이어서 회사원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직장 내 스트레스가 주 요인인 경우가 많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그 병원에 오시게 되는 이유가 뭐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고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분들은 좀 환경적인 요인이 주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서 때로는 이제 약물 치료보다도 더 강한 효과가 있을 때도 있고 그런데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보다도 이건 좀 내 문제인 것 같다. 나만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왜 나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스스로를 많이들 비난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병원까지 오시게 되고 제가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한 공통적인 특징을 한 3가지 정도 가끔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저희 환자분들이 그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좀 타인을 위해서 많이들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심지어 내 욕구나 내 감정을 타인의 감정이나 타인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이기적인 거다 이렇게 죄악처럼 여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시선을 신경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현재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5년 뒤, 10년 뒤가 되면 또 그 다음 5년 뒤, 10년 뒤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행복을 계속 미래에 나에게 좀 양보를 하시면서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고등학생이 이제 뭐 수능 공부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대학 가면 이제 행복해지겠지.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대학 가니까 또 녹록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해서 돈 벌면 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취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또 취업하고 나니까 내가 아직은 뭐 가진 게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 5년 뒤, 10년 뒤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아왔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현재를 좀 즐기기보다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좀 많이들 살아가시는 것 같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좀 감정을 다루는 거에 익숙하시지가 않으세요. 감정보다는 좀 이성을 중요시하면서 살아오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울이나 불안이나 자연스러운 감정인데도 이런 감정이 느껴지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시고 좀 당황하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병원에까지 오시게 되고 뭐 그렇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특성상 저희가 보는 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인지 아니면 증상인지 이게 구분이 조금 특히 일반인 분들한테 많이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릴 때 보통 한 2가지 기준을 꼭 살펴보는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증상의 기간을 보거든요. 가령 뭐 우울증인 것 같다. 나는 우울하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뭐 하루 이틀 우울하고 좀 나머지는 좀 괜찮게 지내고 있다. 혹은 뭐 한두 시간 우울했다. 하루 중에 이런 거는 저희가 우울증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대부분 이제 우울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2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2주 동안에도 이제 상당한 시간이 우울감이 좀 느껴져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로는 기간을 좀 많이 보고요. 두 번째로는 내 불편감이 얼마나 내 삶에 영향이 있는지를 보는데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심각도를 보는 거죠. 어떤 분은 뭐 내가 요새 막 슬퍼요.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일은 잘하고 뭐 친구 만나는 것도 문제 없고 친구들 만나면 또 재밌게 놀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까지는 문제는 없어요. 뭐 집안일 하거나 이런 건 문제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뭐 슬프다고 하시더라도 증상이라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간혹 근데 오히려 뭐 내가 막 슬픈 것 같은데 좀 무기력한 것 같은데 뚜렷하게는 그거 내 감정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일도 잘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오늘도 뭐 반차 내고 그리고 막 친구들 만나도 재미도 없어서 이제 친구들 잘 안 만나게 되고 뭐 연락 와도 한참 있다가 답장하고 그리고 뭐 설거지 빨래도 귀찮아서 막 집안일 쌓여 있고 잠도 잘 못 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삶에 영향이 있는 분들, 뭐 직업적 기능, 뭐 사회적 기능, 일상생활의 기능, 이런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증상이라고 많이 좀 의심을 하죠. 이렇게 이제 기간, 그리고 뭐 심각도, 뭐 기능의 장애,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무너질 듯 한데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지더라도 좀 금방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 식사 시간이나 뭐 내 수면 시간이나 운동 시간이나 이런 걸 진짜 철저하게 지키시거든요. 아무리 내가 바빠도 지금 혹은 내가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나는 밥은 먹어야 돼. 밥 때 되면 밥은 먹어야 되고 뭐 잘 때 되면 나는 자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게 미국 영화였는데 다 되게 엄청 유명한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가 그렇게 긴지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막 재밌게 보다가 이거 좀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왜 안 끝나지? 그때부터 이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이렇게 때 되면은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일어나고, 무슨 요일에는 뭐 운동하고, 무슨 요일에는 뭐 취미생활하고, 이렇게 내 시간적인 이런 루틴의 삶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오늘 좀 기분 안 좋다고 밥 거르고, 뭐 오늘 좀 더 늦게 자고 싶다고 잠 안 자고, 혹은 더 누워있고 싶다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다 보면은 지금이 오전 몇 시인지, 뭐 오후인지, 지금이 무슨 요일인지, 뭐 3월인지 4월인지, 이제 시간 개념이 사라지거든요. 근데 시간 개념이 사라지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의 폭이 커져요. 내 삶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우리의 이런 루틴이 무너지는 상황은 보통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안 그래도 안 좋은 감정을 느끼는데 내 삶의 루틴이 무너지면 삶이 좀 불안정해지니까 느끼는 이제 감정의 폭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병원에 올 정도까지 무너지시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 걱정 관련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이 제가 이런 걱정하는데 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주변에서도 저한테 야, 너 뭐 왜 그렇게까지 쓸데없는 걱정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저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원래 걱정이란 게 원래 쓸데없거든요. 그 걱정 관련한 뭐 칼럼이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제일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가 그 무슨 어닌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분이 걱정에 대한 실험을 했더니 뭐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다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실험군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걱정을 생산적인 걱정,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혹은 비생산적인 걱정, 한마디로 이제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나눠서 봤더니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이제 쓸데없다는 거였고요. 쓸데없다라는 거는 뭐 내가 걱정을 하는 일이 나중에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다거나 혹은 뭐 이 일이 생기더라도 뭐 별일 아니라든지 아니면 뭐 이거 고민을 해도 어떻게 내가 할 방법이 없다든지 사람들 원래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물론 저희는 현실 검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얘기하기에는 뭐 망상, 뭐 조현병 환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우울증이나 뭐 조울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좀 심한 경우에도 망상을 동반하는데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그러니까 걱정의 내용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하지만 근데 범불안 장애라고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건 첫 번째로 일단은 기간이 좀 길어요. 그냥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6개월 이상 걱정을 하는데 그것도 뭐 때로는 뭐 돈 걱정하고 때로는 일 걱정하고 때로는 뭐 가족 걱정, 뭐 내 신체 걱정이 진짜 막 다양한 범위에서 일어나고 또 뭐 걱정 때문에 이제 삶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걱정을 하느라고 뭐 집중을 못 한다든지 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혹은 뭐 에너지가 빨리 소비가 된다든지 몸이 여기저기가 근육을 아무래도 긴장하다 보니까 뭐 머리도 아플 수도 있고 여기저기 뭐 목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뭐 통증도 동반한다든지 뭐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을 항상 느낀다든지 이렇게 뭐 다양한 증상들을 좀 같이 가지고 오는 경우에 저희가 범불안 장애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걱정만 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결국엔 걱정이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걱정이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제 내 삶의 다른 부분에도 좀 영향을 끼치면서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좀 계속 커질 때는 저희가 이제 진단을 내리기도 하죠.